네, 안녕하세요. 이번 호스톤여고 2학년 3주차 주간지. 네, 저희 오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내가 말을 했더니 좀 절어, 그쵸? 일단 17번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17번은 여러분들 답은 5번인데 맞는 거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니은, 기억, 니은은 일단 틀린 거다. 그쵸? 틀린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대체 파편화된 삶이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B가 여러분들 뭐였냐면 아마 벽돌 공장이었을 거거든요. 벽돌 공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파편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막막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인공들은 빤하죠. 사실 뭐 난쟁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난쟁이 가족이 이 난소공 마지막 이 단편 소설 내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난쟁이 가족은 아버지는 죽고 이제 형제들은 결국 살던 곳에서 물러나서 다른 외곽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여동생 영희의 그 생존 그러니까 그 행방이 실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파편이라는 게 조각나서 흩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깨진 유리처럼 온 가족이 그냥 결국엔 해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파편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물들이 막막함과 자아분열은 아니죠. 예. 그래서 벽돌 공장이 파편화된 삶을 살게끔 하는 원인으로 지목될 수는 있지만 벽돌 공장 자체가 자아분열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들 23번 문제를 질문을 하셨네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거든요. 일단 정답은 2번 극적인 반전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라고 했는데 우선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 것 중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극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극적인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예견된 비극을 더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 난쟁이 가족의 비극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의 제목을 통해서 주제와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요건 사실 보통 맞다고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목만 딱 봐서는 이런 비극적인 내용일 거라는 상상이 잘 안 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거, 조그만 난쟁이가 귀여운 애가 와가지고 공 쏘는 얘긴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동화적이고 다운 느낌을 준다는 거는 되게 현실을 벗어나는 비현실적인 느낌을 들게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되게 좀 현실을 이제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상적인 그냥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이 작품 내의 실상은 어떠냐?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죠. 현실을 비참한 삶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제목과 내용의 괴리가 생기는 작품이죠. 그쵸? 근데 질문한 거 뭐냐면 역설적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 아니냐? 음, 2번에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역설적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인 거 맞아요. 28번의 답이 5번일 건데? 반어적 표현 어디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낙원구 행복동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은 틀린 거 맞습니다. 틀린 거예요. 역설적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풀만 했나 봐.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6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일단 몇 번이냐면 정답은 2번이에요. 서술자를 장면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게 뭐냐면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서술자 달라진다. 그쵸?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건 동일하지만 다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딱 어느 부분만이냐면 요 일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 이 일부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안에서만 봤을 때는 서술자를 장면마다 다르게 하진 않았어. 그리고 작품 전체로 보더라도 1부, 2부, 3부로 나뉘는 게 장면마다 다른 건 정도는 아니에요. 장면이 다르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난쟁이 가족이 난쟁이 집에 있을 때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 앞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럼 장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장면이 바뀔 때 서술자가 바뀌는 거를 이 2번 선지처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빈번하게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2번은 답이 2번이고, 이게 질문한 친구의 의도는 알겠어요. 서술자가 1, 2, 3부로 바뀔 때마다 영수, 영어, 영어로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닌가요? 그거 자체는 맞고요.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인 질문이었다면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딱 일부 내에서도 일부분만 발췌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딱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9번 문제는 이제 뭐 서술형 오랜만에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있으니까 서술형 한번 넣어봤는데 고기 냄새에서만 대조적인 의미 쓰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 고기 냄새? 가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표현? 가가 어디였어? 고기 냄새? 고기 냄새랑 대조적인 거는 풀 냄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머니 없는 옷을 왜 답이라고 해야 되냐? 그 말일까요? 고기 냄새에서만 대조적으로 쓰는 표현은.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묶어볼 수 있잖아요. 범주를 묶어보면 가진 자들, 못 가진 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못 가진 자의 대표가 지금 난쟁이 가족이거든요. 그럼 난쟁이 가족에 해당되는 게 주머니 없는 옷, 풀냄새 이런 거겠죠. 다음에 가진 자는 주머니 있는 옷, 그리고 고기 냄새. 그래서 이게 딱 냄새 대 냄새로 1대1 대응을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의도는 범주로 나눠봤을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비교를 해봐라. 요런 문제의 의도 같네요. 네, 그래서 요거 다 적어주는 게 좀 확실한 답이 되겠고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몇 어절로 써라, 어느 부분에서 찾아서 써라 이런 조건이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103번 문제 질문 있었어요. 그러니까 103번 문제 별표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03번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길 문제였나 봐요. 그쵸? 까마귀와 강물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 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 뭐였죠? 그쵸? 화자의 그 내적 갈등, 약간 고민을 더 심화시켜주는 내적 그 갈등을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었고요. 화자의 처지와는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소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거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된다? 화자의 심정을 심화시키고요. 두 번째 뭐까지 일치시켜야 되냐면 화자와 반대되는 처지를 가진 것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객관적 상관물을 고르시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었거든요.
공중에 저 기러기는 어떤 애들이에요? 잘 가는가? 맨날 날아다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되게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화자는 지금 기러기 같은 경우는 하늘 위에서 막 지 맘대로 날아다녀요. 자유롭게. 근데 화자는 어떻대요? 나한테는 갈 길이 하나도 없대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잃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기러기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부럽겠죠. 부럽고 내가 지금 갈 길을 잃은 채로 방황하고 서 있는 내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러기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중시키는 소재로서 객관적 상관물로 기러기가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서 실개천은요, 그냥 고향의 일부예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거든요, 이 작품은. 그래서 그리운 고향 중에 하나가 바로 실개천이야.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게 생각이 나. 그 정도의 표현일 뿐이고요. 3번 문제에서 비둘기는 되게 연민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연이 훼손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산업화가 진행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되면서 80년대 특히 이럴 때 아파트 엄청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건물 만들고 막 우리가 막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자연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쫓겨났겠죠. 그 쫓겨난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작품에선 비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 우리가 지켜야 했던 아이들인데 그러지 못해서 산업화의 자신의 터전을 그러니까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특강 문학 제1번 작품으로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광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뒤집혀 농촌진다는 건 우리 이 조선 땅에 광복이 찾아온다면 이 한강물이 뒤집힐 정도로 용솟음 친다는 거는 바로 이 날이 광복의 날이거든요. 광복의 기쁨으로 진짜 이 한강물이 뒤집힐 정도면 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좀 과장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강물이 흐르네. 그냥 요거는 그쵸? 내 마음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거가 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선 특별히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 질문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번에 별표만 쳐놔가지고 아마 조교 선생님이 이게 질문인 줄 모르고 체크 못하신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토요일 수업 전까지 저한테 채팅을 주시거나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